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실용주의적 전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로띠입니다. 로띠라는 분은 실용주의적 결과라는 책을 썼고요. 그분의 주저는 철학과 자연의 거울이라는 책입니다. 리차드 로띠라는 분이 철학과 자연의 겨울을 썼고요. 그리고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 이렇게 세 권의 책 더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 세 권의 책을 주제로 중심으로 로띠의 실용주의적 전해,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퍼트남의 실용주의적 전해, 그 다음 영상에서는 체험주의, 특히 마크 존슨의 실용주의적 전해를 이 세 명의 철학자들의 실용주의적 전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로띠에 관련돼서는 국내 권위자이시죠. 김동식 교수님이라고 지금 정년하셨는데 로띠의 신실용주의라는 책,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중심으로 로띠가 실용주의적 전회를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로띠를 살펴볼 거고요. 큰 주제로는 로띠, 퍼트남, 체험주의의 실용주의 해석으로 을 통해서 실용주의적 전회를 하는 걸 보겠습니다. 로띠는 큰 주제로 하면 방법론 없는 실용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고, 두 번째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반성적 초월로서의 실용주의적 계몽을 주장한 퍼트남의 입장을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체험주의적 실용주의 혹은 실용주의적 체험주의, 이렇게 해서 실용주의적 전해를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분 다 두이를 해석합니다. 현대적으로요. 두이의 시대에는 분석 철학의 영향이 급속히 확산되었기 때문에 두이가 많은 철학자들에게 두이는, 특히 실용주의는 유용성을 잃은 구시대의 철학적 사조 내지는 금세기 초 매우 편협한 분위기에서 융성했다가 이제는 반박되거나 지향된 철학적 운동쯤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오늘날에는 두이를 주목할 만한데, 그 이유는 로띠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철학이 자기 초월을 거쳐 스스로를 폐기하는 이후, 로띠의 실용주의적 결과라는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로띠는 말합니다. 분석 철학이 자기 초월을 거쳐 스스로 폐기한 이후 분석의 세례, 로띠가 분석의 세례를 받았고 퍼트남도 분석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분석 철학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분석 철학자였는데 그걸 벗어나서 그걸 버리고 실용주의 철학자가 된 거죠. 그래서 실용주의적 전이라고 부릅니다. 분석 철학이 자기 초월을 거쳐 스스로를 폐기한 이후 분석의 세례 속에서 성장하여 정교하고 치밀한 분석적 논의를 주도했던 영어권의 주요한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실용주의, 특히 두이를 대안적 사유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분은 여러 명들이 있지만 특히 로띠, 퍼트남, 그리고 마크 존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언어적 전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해가 있던 것처럼 언어적 전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인지적 전해 혹은 다윈적 전해, 다윈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화론적 혁명,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철학에서는 언어적 전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적 전해가 실패한 이후 분석 철학 진영에 있었던 다수의 영향력 있는 철학자들, 예컨대 콰인, 굿맨, 데이비슨, 퍼트남, 로띠 등이 직간접적 방식으로 실용주의적 전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는 콰인, 퍼트남, 데이비스는 살펴보지 않고 퍼트남과 로띠, 또 체험주의의 마크 존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가운데 특히 로띠와 퍼트남은 실용주의의 부활, 실용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극적인 계기를 마련한 철학자들입니다. 로띠와 퍼트남은 공통적으로 두이의 실용주의에 주목합니다. 이 실용주의는 크게 퍼스, 그리고 제임스, 두이, 미드, 이렇게 크게 네 명의 철학자가 실용주의를 주도하는데, 이 실용주의를 집대성하는 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두이입니다. 실용주의라는 말을 쓴 분은 퍼스입니다. 최초에. 그 다음에 제임스가 실용주의라는 말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요. 그 실용주의를 집대성한 철학으로 이제 결집시키는 분이 존 두이입니다. 또 그걸 더 확장시킨 분이 미드이고,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을 때 분석 철학이라는 철학적 사조가 포스트 모던 철학하고 같이 일어나면서 실용주의는 미국에서 그냥 한물 간 철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분석 철학이 스스로의 어떤 정교한 검증의 원리에 이기지 못하여서
붕괴됩니다. 그때 붕괴됐을 때 그 붕괴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로띠, 포트남 그리고 여러 철학자들이 있는데 특히 로띠와 포트남이 분석 철학의 세례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대안적 사유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두이의 실용주의를 탐구한 결과 두이의 실용주의가 분석 철학과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 있는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철학적 사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이의 실용주의를 주목하게 됩니다. 포트남 역시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쨌든 공통적으로 두이의 실용주의에 주목하고 포트남에 따르면 두이는 지난 세기의 그 어떤 다른 사상가보다 훌륭한 철학자이며 실용주의적 계몽을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두이 역시 본인이 실용주의적 계몽을 이야기합니다. 실용주의 혁명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마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이가 확실성의 탐구라는 책에서 실용주의적 혁명을 일으킨다는 어떤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남은 실용주의적 계몽을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두이가요. 실용주의적 계몽은 비판에 대한 비판, 철학을 비판의 비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포트남에게는 실용주의적 계몽이 비판에 대한 비판, 곧 높은 수준의 비판으로서 우리의 비판 방식들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메타적 비판인 거죠. 비판을 했는데 또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거죠. 두이의 실용주의적 계몽이 그렇게 했다고 포트남이 말하고 있습니다. 포트남은 이러한 실용주의적 계몽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이가 비판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전통 철학에 순응하지 않고 그것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두이가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포스트 모던적이고 포스트 모던 철학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전 전통 철학에 대해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못지않게 매우 섬세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 그 비판 이후에 자연주의라는 철학적 운동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남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통 철학에 순응하지 않고 비판 근본적으로 개혁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적 사유, 포트남에게는 사회적 지성이라는 대안적 사유가 두이에게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적 지성, 그건 포트남에서 다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반면 노띠의 시각에서 제임스와 두이는 분석 철학이 거쳤던 변증법적 여정의 종착지에 미리 가서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푸코나 포스트 모던 철학자 푸코나 딜레즈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길의 끝에 서 있다. 리차드 로띠는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본인이 생전에 말할 때 지금 푸코와 딜레즈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길 끝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실용주의 결과에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당시 본인이 작업을 할 때, 탐구를 할 때 분석 철학이 거쳤던 변증법적 여정의 종착지에 미리 가서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분석 철학이 붕괴된 이후의 지점에 같은 시대에 있었지만 실용주의가 분석 철학이 거쳤던 변증법적 여정의 종착지에 미리 가서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분석 철학자들에게 두이는 한물간 철학자로 여겨졌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분석 철학이 종말하고 나서 그리고 여정의 종착지에 미리 가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던이 급물결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별로 누구도라기보다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띠의 눈에는 푸코와 딜레즈가 당시에 여행하고 있었던 길의 끝에 서 있었다는 거죠. 다시 정리드리면 분석 철학과 포스트 모던 철학이 철학적 영향력을 상실한 그 이후에 서 있었다는 거죠. 분석 철학과 포스트 모던 철학이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물결이 끝난 그 이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함께 있었는데 더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띠는 실용주의의 결과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이뿐만 아니라 제임스도 분석 철학이 거쳤던 변증법적 여정의 종착지에 미리 가서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푸코나 딜레즈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길의 끝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로띠는 두이의 실용주의가 자신의 철학적 기조이며 그래서 본인은 실용주의인데 두이와 좀 다르니까 김동식 교수님은 신실용주의, 네오 프라그매티즘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새로운 실용주의라는 거죠.
실용주의가 자신의 철학의 토대라고 기조라고 말합니다. 기초라고 말하고 분석 철학이 부딪힌 한계들이 실용주의적 전환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띠는 분석 철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용주의적 전환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분석 철학의 한계를. 제 관점에서는 포스트 모던 철학의 한계도 극복하고 있고 이미 제 3의 관점에서 큰 틀에서는 객관주의 아니면 상대주의 혹은 합리론 아니면 경험론 큰 틀에서요. 이 두 개를 넘어서 있는 양 진영을 넘어서 있는 극단의 대립의 지형을 넘어서 있는 제 3의 지형에서 철학적 사유를 하는 두이라고 저는 봅니다. 로띠의 관점에서는 두이의 실용주의가 자신의 철학의 기조일 뿐만 아니라 분석 철학이 부딪혔던 한계들이 실용주의적 전환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두이의 실용주의가 전통 철학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전통적 사유 방식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치유하면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일상 언어 학파도 있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철학을 치유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에 이 비트겐슈타인 비유로 하자면 파리통에 파리가 유리병 속에 갇혀 있는데 그 유리병 속에 빠져 있는 파리를 다시 나오게 하는 것, 그렇게 나오게 하는 걸 두이의 경우는 철학적 오류라고 그러는데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치유 철학이라고 그래요. 통 속에 들어간 파리를 다시 들어간 입구를 통해서 다시 뒤돌아서 나오게 하는 치유되는 거죠. 이건 비트겐슈타인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에서는 로띠의 방법 없는 실용주의를 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포트남의 실용주의적 계몽과 아울러 체험주의를 주도하는 마크 존슨의 실용주의, 특히 두이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이전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두이의 현재성을 두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특별히 두이가 강조한 것은 과학과 철학, 그러니까 인문학과 과학이 연결되는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연결되는 그리고 통섭되는 에드워드 윌슨으로 말하면 통섭이라고 하겠죠. 통섭돼서 이 시대 다문화 시대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현재성을 두이의 철학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띠와 포트남 그리고 실용주의 전해를 하고 있는 마크 존슨 체험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같은 탐색을 통해 이 영상에서는 로띠가 두이의 실용주의에서 경험적 방법을 실용주의적 전을 했는데 로띠의 입장에서는 두이가 경험적 방법을 쓰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이 갖고 있다는 거, 경험적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건 과학주의일 뿐만 아니라 또 분석 철학처럼 어떤 객관주의를 지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분석 철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철학에 좀 가까워요. 해체를 시키고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과 전통적인 철학의 문제점, 이성, 진리, 주체 이런 걸 해체시키거든요. 그런데 두이가 경험적 방법을 쓴다는 건 다시 체계 철학처럼 보이기 때문에 경험적 방법과 형이상학을 비판합니다. 이 실용주의 결과에서도요. 어쨌든 경험적 방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드러낼 거고요. 포트남은 경험 개념, 포트남은 좀 합리적 쪽에 가깝기 때문에요. 두이가 말하는 경험 개념에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롯데는 비판하는데요. 포트남은 경험 개념을 구성하는 한 축인 연속성의 원리를 관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지적할 겁니다. 정리하면 롯데는 경험적 방법을 그리고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있고요. 포트남은 두이의 경험 개념의 상호작용과 연속성인데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별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연속성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연속성의 원리를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이에게 경험적 방법과 연속성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이의 경험적 방법과 연속성의 원리는 두이의 경험 철학, 두이의 자연주의의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하기인데 이 두 개를 롯띠가 경험적 방법을, 포트남이 연속성의 원리를 관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체험주의를 주도한 마크 존슨은 두이의 경험 개념과 연속성의 원리 그리고 윤리학까지 또 예술 철학까지 다 이렇게 상호 교호 가능하다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주의를 통해서 두이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현대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체험주의 탐구적 방법과 그의 탐구 성과 결과들은 탐구의 방법과 체험주의적 탐구의 성과의 결과들은 두이가 강조한 경험적 방법의 중요성을 확증시켜주고 두이의 사유가 과거의 사유가 아니고 로띠가 말한 것처럼 현대적 사유, 분석 철학과 포스트 모던 종착지에 이미 서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띠와 버트남 체험주의 두이 해석 중에 로띠 방법 없는 실용주의를 보겠습니다. 로띠는 철학과 자연의 거울 이 책에서 비트겐슈타인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이죠. 전기는 분석 철학 쪽에 가까우니까요. 논리 실증주의에 가까우니까 후기 비트겐슈타인과 두이를 교화 철학자, 치유 철학자 또는 실용주의 철학자로 분류합니다. 로띠의 관점에서는 후기 비트겐슈타인과 두이가 교화 철학자를 이면서 실용주의 철학자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후기 비트겐슈타인도요. 이 실용주의 철학자들은 주로 체계 철학에 대해서 즉 보편적인 공약이라는 기획 전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이나 후기 비트겐슈타인, 로띠도 당연히 그런 입장이고 체험주의도 그런 입장이죠. 체계 철학에 대해서 보편적 공약이라는 어떤 전체적 기획에 대해서 기획 전체에 대해서 회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획의 공허한 함정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해소시켰다는 점에서 로띠 관점에서는 두이와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금세계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들입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 두이, 뭐 하이데거도 포함시키는 거죠. 로띠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이 책에서 말하는 철학 그리고 자연의 거울 이 책에서 말합니다. 로띠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그리고 두이 이들 젊었을 때 이들 각각은 다시 한번요.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그리고 두이 젊었을 때 이들 각각은 철학이 토대 역할을 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 즉 초창기에는 사고를 위한 궁극적인 맥락을 구축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체계 철학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은 각각 자신들의 초기의 노력이 자기 기만적이었음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기의 저작에서 이들 세 사람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두이 이 세 사람은 각각 철학이 토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칸트 생각에서 벗어나 그들 자신이 한때 굴복했던 바로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후기 저작은 건설적이라기보다는 치유적이며 체계적이라기보다는 개발적이며 새로운 철학적 계획을 독자에게 제안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을 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동기를 되묻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그리고 두이는 정확한 표상으로서의 지식은 특별한 정신적 과정에 의해서 가능해지며 보편적인 표상 이론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식의 지식에 대한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봅니다. 로띠의 관점에서는 후기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후기 하이데거가 되겠죠. 두이는 체계 철학보다는 치유 철학, 그리고 개발 철학이라고 하겠죠. 건설적인 거라기보다는 치유 철학을 또 체계적이라기보다는 개발적인 이런 철학을 했다고 보는 거죠. 로띠는 표상주의로 특징 지어지는 근대 철학의 토대주의적 인식론을 거부하는 반표상주의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자연의 거울이랍니다. 철학 그리고 자연의 거울이거든요. 거울이 이렇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비춰주는 제 얼굴을 이렇게 정확하게 비춰주는 이게 표상이거든요. 거울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대 철학은 자기의 생각과 밖에 있는 사물이 정확하게 표상되면 그때 그게 진리라는 거죠. 이게 일치됐을 때. 그래 진리 대응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로띠는 표상주의라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인 거죠. 이렇게 같이 표상 거울처럼 거울에 비치는 내 생각이 이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밖에 있는 사물이 내 머릿속에 있는 마음과 일치될 때 그때 확실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근대 철학자들 로크나 데카르트, 칸트 이런 분들의 생각이 표상주의라고 근대 철학을 토대짓습니다. 표상주의라고요. 근대 철학의 토대주의적 인식론을 거부하는 반표상주의 입장을 취하는 거죠. 로띠는요. 이런 입장은 후기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두이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띠에 따르면 전통 철학의 핵심적 개념은 실제를 잘 표상하는 분야와
별로 잘 표상하지 못하는 분야, 그리고 잘 표상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전혀 표상하지 못하는 분야로 문화를 구분하는 보편적인 표상 이론이 되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띠의 철학 비판의 초점은 철학이 자연의 거울이 아니며 오랜 동안 전통 철학을 사로잡고 있던 근대 인식론의 정형화된 거울로서의 마음이라는 운율을 깨트리려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대 철학이 거울로서의 마음이라면 이 거울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해체해버리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체하는 사람 세 철학자가 있었는데 로띠의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후기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두이가 이런 마음으로서 거울로서의 마음을 깨는 철학자들, 반표상주의를 하고 있는 철학자들로 로띠의 관점에서는 보이는 겁니다. 이 로띠의 기획은 자신이 실용주의로 분류한 철학자들의 철학적 방법, 즉 방금 말씀드렸던 치유적이고 전체론적 시각을 수용하여 자신의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마음이 세계와 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신념들 사이에 매개체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거울이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신념들이 하나의 거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거울을 통해 세계를 정확하게 표상한다는 생각 자체를 와해시킨 거죠. 이걸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로띠에 따르면 후기 비트겐슈타인, 두이, 하이데거는 인간에 대한 고전적인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적인 생각 속에 최종적인 어휘로 보편적인 공약을 추구하는 체계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전적 철학 속에는 확실성의 탐구라고 말합니다. 두이는 확실성을 탐구하기 있는 그 확실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확실성을 탐구했다고 그러는데 로띠에게는 최종적 어휘로 보편적인 공약을 추구하는 체계 철학, 근대 인식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기 비트겐슈타인, 두이, 하이데거 이들은 말이 표상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말과의 관련성 속에서 의미를 얻게 된다는 전체론적 견해와 어휘는 실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특권을 획득한다는 추론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체론적 관점인 거죠. 이 점에서 로띠는 비트겐슈타인과 하이데거, 두이, 즉 실용주의자들의 방법론에 진 빛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띠의 관점에서는 이 세 철학자가 실용주의 철학자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하이데거 하는 분들에게는 하이데거를 전공하는 분이나 비트겐슈타인을 전공하는 분에게는 로띠의 이런 관점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겠지만 로띠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띠만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실용주의 이 책에서 실용주의 결과에서 실용주의 부활과 실용주의 에러의 복귀를 선언함으로써 로띠가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자신의 철학적 입장이 실용주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용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실용주의자가 아니고 신실용주의인 거죠. 기존의 실용주의와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오프라그매티즘이라고 붙여줍니다. 본인 자신은 실용주의라고 말하지만 실용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신실용주의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로티는 자기 자신이 실용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용주의의 부활과 실용주의로 복귀를 선언하는 거죠. 이 같은 선언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티는 두이의 경험적 방법을 부정하고 방법론 없는 실용주의를 주장하고 체계 철학, 건설적 철학보다는 체계를 붕괴하고 와해시키기 때문에 반토대주의적 실용주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신실용주의자라고 불립니다. 방법론 없는 실용주의와 반토대주의적 실용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요. 두이는 방법론 있는 실용주의인 거죠. 경험적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경험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에 있어 이론화나 체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비판적 기능만을 중시하는 포스트 모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로띠는요. 그런 점에서 로띠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실용주의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해체성과 어떤 이론화나 체계화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로띠의 실용주의는 퍼스, 제임스, 두이로 이어지는 고전적 실용주의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두이의 실용주의와는 거의 화해하기 힘든 거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로띠의 실용주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신실용주의, 네오프라그매티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로띠는 고전적 실용주의자들 가운데 칸트주의적 퍼스를 제외한
실용주의 가운데 칸트주의적인 포스의 입장을 제외한 제임스 두이의 실용주의에 주목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이에 관련된 이야기만 합니다. 로트에 따르면 어떤 작가도 과거와 판이하게 다른 미래를 일궈내기 위한 급진적인 제안을 제임스와 두이가 했던 것처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트의 표현을 빌면 현재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위대한 실용주의자들의 핵심적 교의는 세 가지입니다. 반본질주의. 그러면 그 전에 전통 철학자들은 본질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반본질주의. 또 전체론적 관점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대화주의를 특징으로 합니다. 반본질주의, 전체론적 관점, 대화주의. 이 로띠가 실용주의, 두이의 실용주의를 볼 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반본질주의, 그 다음에 전체론적 관점, 그 다음에 대화주의입니다. 로띠의 실용주의의 세 가지 특징을 주목하면서 그 첫 번째 특징이 진리, 지식, 언어, 도덕성 등의 관념이나 그것들과 유사한 철학적 이론화의 대상들에 대해 적용될 때 실용주의는 한마디로 반본질주의라고 말합니다. 반본질주의 관점에서 진리란 어떤 본질과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좋은 것입니다. 두이에게는 유용성 개념이겠죠. 진리로서의 유용성으로서의 진리 정도 되겠는데 로트의 관점에서는 반본질주의 관점에서 진리란 어떤 본질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좋은 것. 진리는 그냥 믿어서 좋은 것이라는 거죠. 진리는 세계를 정확하게 표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단지 언어적인 단위체, 즉 문장의 한 속성이기 때문에 어떤 실제와 대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응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진리가 언어와 이렇게 대응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실용주의가 진리에 관하여 어떤 유용한 것을 말할 것이 있다면 이론보다는 실천적 어휘를 통해서이며 명상보다는 행위를 통해서 그 전 철학자들은 관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국 경험론자들은 관찰과 실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 관찰과 실험에 대비되는 것이 관조가 되겠죠. 실천에 대비되는 것이 이론이 되겠고요. 그 명상보다는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실용주의자들은요. 진리에 관해서 어떤 유용한 것을 말할 것이 있다면 이론보다는 실천적 어휘를 통해서 명상보다는 관조보다는 행위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주의는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폐기하고 진리를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진리란 무엇인가가 아니고 진리를 믿으면 어디에 좋은가? 이렇게 묻는 거죠. 무엇이 좋은가? 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제안합니다. 진리란 무엇이란가라는 물음을 폐기하고 진리를 믿어도 좋은가? 혹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 진리는 더 이상 철학적으로 심오하거나 흥미로운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용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전체론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전체론적 관점을 특징으로 하는 실용주의는 당위나 사실에 관한 진리 사이에 아무런 인식론적 가치도 없고 사실과 가치 간에 아무런 형이상학적 차이도 없고 또한 도덕과 과학 사이에 아무런 방법론적 차이도 없다고 보는 거죠. 도덕과 과학을 분리시킨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론적 관점인 거죠. 실용주의자들에게 모든 탐구의 방식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들의 상대적인 매력에 관한 사려 분별입니다. 로띠에 따르면 과학이나 철학에서 사변의 대안적 결과들을 놓고 따지고 사려 분별하는 것을 방법론이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발상은 다만 희망적인 관측에 불과합니다. 전체론적 시각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실용주의는 그 유용성이 소멸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소멸했냐면 플라톤과 칸트적인 인식론의 전통 전부와 특히 전통적인 구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죠. 이것과 결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고방식 자체를 폐기할 것을 주장합니다. 전체론적 시각의 관점에서는 플라톤, 칸트적인 인식론을 비판합니다. 니체하고도 유사하죠. 니체는 플라톤의 윤리와 그리스도교 윤리, 그리고 칸트 윤리 이 세 가지를 비판하는데 두이 역시 플라톤, 칸트, 근대 인식론 전체를 비판하고 로띠 역시 이러한 전체론적 시각에 관심을 갖는 거죠. 특히 전통적인 구분,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결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로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적이고도 플라톤적인 인식론 중심의 철학은 그러한 절차에 대한 추구이다. 그것은 대화와 사례 분별의 필요성을 회피한 채 단순히 사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방식을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전통의 중대한 오류는 실용주의자들의 말에 따르면 시각적 비유, 대응, 지도 그리기, 그림 그리기 등과 같이 조그맣고도 일상적인 주장들에 대해 적용되는 표상이 거대하다고 논쟁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 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오류, 근대 철학과 플라톤적인 사유가 오류라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 오류는 대응될 대상이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대응될 대상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합리성을 얻게 될 가망이 없고 다만 기호와 정념과 의지만을 얻게 될 것이라는 발상을 낳게 합니다. 그러므로 실용주의자가 진리는 곧 표상의 정확성이다라는 관념을 공격할 때 비판하는 거죠. 그는 이성과 욕구, 이성과 식욕, 이성과 의지 따위의 전통적인 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이분법적 구분 자체를 비판하는 거죠. 전체적 관점에서. 왜냐하면 이성이 시각적 모델에 입각하여 되지 않는다면 이성의 시각 모델에서 입각하여 생각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두이가 관람적 이런 걸 이성의 시각 모델을 두이가 볼 때는 관람자적 지식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관람자 지식이론이라고 불렀던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구분들 중 어떤 것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참여자 이론이 아니고요. 관람자적 지식이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람하고 있으니까 관람하는 나 그리고 내가 관람하는데 이게 보게 하는 이성 그리고 밖에 보이는 대상, 물질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구분하지 말라고 하는 걸 전체적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로티는 실용주의의 두 번째 특징, 이 두 특징 반본질주의와 전체적 관점보다 세 번째 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민주주의 사회, 지금 민주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다문화 사회고 이 사회에 필요한 세 번째 특징인 거 대화주의라는 거죠. 폭력주의가 아니고 대화주의인 거죠. 나와 소통되지 않는 사람에게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두이의 생각처럼 로티는 실용주의의 두 특징 반본질주의와 전체적 관점보다 세 번째 특징인 대화주의를 선호합니다. 이는 대화주의로서의 실용주의가 대화의 제약을 제외하고는 탐구에 아무런 제약도 없다는 교의, 즉 대상들의 본성이나 정신의 본질이나 언어의 본질에서 파생된 어떤 도매급의 제약도 없고 오로지 우리의 동료 탐구자들이 행한 논평들이 제공하는 소매급의 제약만 있다는 교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따로 분리돼서 소통하지 않는 게 아니고 불통하는 게 아니고 소통하라는 거죠. 그 소통을 할 때 전통이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대화하여서 그 대화 속에서 마치 과거에 대화를 통해 진리가 드러났던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우선을 두지 않고 또 우위를 두지 않고 서로 대화하는 거죠. 여기서 로티가 말하는 대화는 논증과 반박 등의 과정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점차 진리를 찾아가는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대화를 전제로 하면서 철학적 혼동을 치유하는 대화, 곧 교화적인 깨우침을 위한 대화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대화하는 이유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서 진리를 찾아내는 거죠. 진리를 발견하거나 혹은 발명하거나 그런 철학적 담론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대화주의는 민주주의적 대화하는 거죠. 끝없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어떤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민주주의적 대화를 전제로 하면서 철학적 혼동, 그 대화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철학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기가 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로라는 분 있어요. 신국론에서 바로라는 분이 철학자들의 진리를 찾아냈는데 그 당시만 해도 288개의 학파에 진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리가 288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철학적 혼동에 의해서 혹은 두이의 관점에서는 선택적 강조에 의해서 편견에 의해서 진리라고 하는데 로티는
그런 진리들은 철학적 혼동을 치유한다. 근데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대화라는 거죠. 그 대화는 진리를 발견하는 대화가 아니고 민주주의적 대화입니다. 로띠의 관점에서 실용주의자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탐구할 때 엄격한 방법론이나 명료한 언어로 접근함으로써 그것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제약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헛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방법의 우선성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두이는 경험적 방법의 우선성을 이야기하는데 롯데에게는 방법론의 우선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화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누가 언제 진리에 도달했는지 혹은 그 이전보다 진리에 더 가깝게 접근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롯데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연성을 강조하게 돼요. 확실성이 아니고 우연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인간 사회는 개연성, 우연성이 다 혼재되어 있는데 우연성을 강조하게 되는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롯데의 실용주의는 방법론 없는 실용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이의 실용주의는 경험적 방법을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고요. 근데 그 지점을 비판하여 롯데가요. 방법론 없는 실용주의로 가라고 체계 철학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롯데의 관점에서 실용주의의 대화의 목적은 동의나 합의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지속하는 겁니다. 대화를 단절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하면서 문제 상황을 대처하는 거죠. 이 같은 대화는 성공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성공을 담보해 주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 보증이나 전통 인식론적인 보증 같은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대화하는 거죠. 그러나 반실용주의자가 지닌 열정의 근원은 대화가 반드시 반실용주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동의와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에 의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 하겠죠. 그러나 롯데의 관점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불필요한 것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반실용주의자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실용주의자들은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은 거죠. 마무리했다는 것은 결론에 이르렀고 그 결론이 참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결론이 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계속 참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든 아니면 어떤 생각에 있어서. 근데 계속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가 멈추지 않으니까 불안해지겠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안해진 거. 그 불안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실용주의자라고 보는 거죠. 그 확신의 차, 그런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대화주의적 실용주의에 따르면 대화를 통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확실한 알매에 도달하는 플라톤적 희망과 칸트적 희망, 또 의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는 데카르트적 희망, 또 선험적 구조에 대한 칸트적 희망은 우연성을 회피하라는 의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중요한 구절이죠. 대화주의적 실용주의, 롯디나 후기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로딕 두이까지 대화를 통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확실한 알매 도달하려는 플라톤적 희망,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려는 데카르트적 희망, 그리고 선험적 구조에 대한 칸트적 희망, 초월적 혹은 선험적이겠죠. 경험을 넘어선 구조에 대한 칸트적 희망은 우연성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연하다는 거, 그리고 확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불안정한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실성의 탐구를 하는 거죠. 진리를 도달했다, 여기가 참이다라고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연성을 회피하려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롯데의 관점에서는요. 그러므로 롯데는 이러한 전통 철학자들이 희망했던 철학적 희망인 거죠. 플라톤적 희망, 확실한 알매에 도달하려는 플라톤적 희망이나 의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려고 했던 데카르트적 희망이나 선험적 구조에 대한 칸트적 희망은 우연성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전통 철학자들이 희망했던 철학적 희망, 두에게는 선택적 강조이고 철학적 오류인데, 철학적 희망을 포기하면 비개인적인 제약에 대한 복종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오류 가능하고 변화 가능한 인간 계획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롯디는 이러한 전통 철학자들이 희망했던 철학적 희망을 포기하면 비인간적 제약에 대한 복종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오류 가능하고 변화 가능한
인간적 계획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이 실수하게 되는 거, 오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철학자나 과학자들, 특히 선험철학이나 초월철학하는 분들, 그러니까 합리론이나 관념론에 있는 분들, 사유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오류 가능하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연적 존재라는 것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연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연성을 찾아냈는데 우리가 계속 우연적인 존재라는 거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로티도 지적하고 있고, 두이의 관점에서도 사람들은 우연성, 개연성 이렇게 가지고 개연성적 혹은 필연성적을 더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분법적 주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연성이나 필연성을, 특별히 필연성과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이나 경험, 그리고 감각이 아니고 지각이 아닌 거죠. 거기에는 언제나 영혼, 정신, 마음, 이성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있는 사변적인 것으로만 포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로티가 주장한 세 가지 반본질주의, 전체론적 관점, 그리고 대화주의를 살펴봤습니다. 로티는 방법론 없는 실용주의라는 점에서 두이의 실용주의가 아니고 신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포트남의 반성적 초월로서의 실용주의적 계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